아빠,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42살 간호조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신원불명의 남자가 깨어나자마자 외친 한마디. 연희를 살려야 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보육원 앞에 버려진 지 25년. 그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병실로 찾아온 노인이었습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산 재벌 강도성 회장. 그가 남자를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죠. 박 반장, 그동안 어디 있었소? 우리 연희를 봤소? 순간 간호조무사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빛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목걸이는 내가 딸에게 준 25년 전 사라진 딸, 폐광에 묻힌 끔찍한 비밀, 그리고 버려진 아이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새벽 5시, 강도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검은 석탄 가루로 뒤덮여 있던 마을이 이제는 텅 빈 공터와 녹슨 철골 구조물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도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넓디 넓은 저택은 그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도성과 아내, 그리고 15살 때의 딸 연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날 이후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부 김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진지는 평소대로 준비해 드릴까요? 강도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경제면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던 그의 시선이 지방 뉴스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폐광에서 신원 미상 부상자 발견. 생명에는 지장 없어. 짧은 기사였지만 강도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폐광은 바로 자신이 운영했던 탄광이었으니까요. 25년 전 문을 닫은 이후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도대체 누가 그런 곳에서 발견됐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65살의 아내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보, 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내의 물음에 강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 기사를 아내에게 보여줬죠. 이 폐광 말이야. 우리 탄광 아니에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탄광이 아니었으니까요. 연희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광산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던 어린 연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강도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강도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폐광에는 아직도 묻혀있는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강도성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탄광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죠. 수천 명의 광부들이 일했고 마을 전체가 탄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임금 체불, 파업, 그리고 끝내는 광산 폐쇄까지. 그 와중에 연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도성은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어제 폐광에서 발견된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3층 302호실입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왔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강도성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연희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그때 연희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수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연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02호실 앞에 선 강도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 있을 누군가가 과연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강도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병실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죠. 그런데 강도성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자 옆에서 간호 차트를 정리하고 있던 간호조무사의 뒷모습이었죠.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간호조무사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42의 윤소정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환자를 지키려는 듯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강도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소정의 눈매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 환자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실려왔을 때부터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겨우 몇 시간 전에 깨어나긴 했는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성이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강도성을 바라봤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강도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죠. 25년 전 광산에서 일했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반장? 강도성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소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강도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를 내려다봤죠. 이 사람은 우리 광산 작업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사고로 실종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남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연희를 살려야 해. 연희가 위험해. 그 순간 소정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려왔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성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희를 아십니까? 우리 딸 연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정이 급하게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쉬면 다시 깨어날 거예요. 그녀는 강도성을 돌아봤죠. 실례지만 연희라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이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강도성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실종됐죠.
그때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소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었죠. 그럼 지금은 43이겠네요? 그렇죠.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강도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소정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죠. 자신도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부모님이 누구일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분을 간호하면서 들은 얘기로는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이 무너진다고도 했고요. 아마 과거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성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광부의 손이었습니다. 박 반장, 정신 차리세요. 연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 남자가 실려왔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폐광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그랬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광산 마을의 풍경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죠. 회장님, 이분이 왜 폐광에 계셨을까요? 25년이나 지난 지금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소정의 질문에 강도성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죠. 박 반장이 살아있다는 것도, 연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강도성은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광산이 폐쇄되던 날, 박 반장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이었죠. 회장님, 이 광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그저 실직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쯤이면 좀 더 안정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오시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강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혹시 저도 내일 같이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왠지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강도성은 잠시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세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강도성은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25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연희가 사라진 그날도 이런 날씨였으니까요. 과연 박 반장이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정이라는 간호조무사는 왜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2호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강도성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소정이 인사를 건네자 강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박 반장은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죠. 의식도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박 반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박 반장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선명했습니다. 강도성이 급하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죠. 박 반장, 정신이 드십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박 반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소정이 만류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누워서 말씀하세요. 소정의 목소리를 들은 박 반장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소정의 손을 잡으려 했죠. 내가 연이냐? 소정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예요. 하지만 박 반장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아니야. 너무 닮았어. 연희를 너무 닮았어. 강도성이 소정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정말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죠. 그런데 설마 연희를? 강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박 반장, 정신 차리세요. 이분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연희가 아니에요. 박 반장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소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반응은 처음이었죠. 박 반장님, 왜 폐광에서 발견되신 거죠?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를요? 설마 연희를?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연희 양이 그날 밤 광산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날 밤이라니 무슨 날 밤입니까? 강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죠. 99년 3월 15일 광산이 일부 무너진 날이요. 소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광산이 무너졌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강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은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안전사고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그날 강도성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파업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죠. 그 와중에 누군가 광산 일부를 폭파시켰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강도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박 반장이 이어서 말했죠. 하지만 그게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광산의 비밀 갱도를 폭파하려 했던 겁니다. 그곳에는 박 반장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소정이 급히 물을 가져다 줬죠. 비밀 갱도라니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강도성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일부 특수한 광물을 캐던 곳이었죠. 정부 허가 없이 운영하던 불법이었다는 거네요. 소정의 직설적인 물음에 강도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 반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 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크게 다투었죠. 연희 양은 진실을 밝히려 했고 회장님은 막으려 했습니다. 강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연희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광산에 증거가 있다며 그걸 찾아서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소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 진실과 거짓 사이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그럼 연희 씨는 정말로 실종된 건가요? 아니면 박 반장이 갑자기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연희는 살아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다시 말했죠. 연희는 도망쳤어요. 누군가에게 쫓겨서 누구에게 쫓겼다는 겁니까?
강도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반장은 강도성을 똑바로 바라봤죠. 회장님도 모르시는 광산의 진짜 소유자들이요. 그들이 연희를 쫓았습니다. 강도성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광산의 소유자였는데. 박 반장이 쓴웃음을 지었죠. 회장님은 겉으로 드러난 소유자였을 뿐입니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소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이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박 반장이 소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연희가 아니라면, 혹시 연희? 박 반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죠. 소정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연희의 뭐요? 연희의 무엇이라는 거죠? 박 반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딸일지도 모릅니다.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도성과 소정, 두 사람 모두 박 반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소정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희의 딸이라니. 그럼 강도성은 자신의 외할아버지란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까? 언제? 누구와?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죠.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연희가 사라지기 전 임신한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소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2살인 자신의 나이와 연희가 사라진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의 과거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병원 휴게실로 뛰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자신의 입양 기록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보육원에서 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제야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입소일 1999년 4월 2일, 추정 연령 생후 6개월, 발견 장소 탄광마을 보육원 앞. 소정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연희가 사라진 게 3월 중순이었고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게 4월 초였으니까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던 물건 금색 펜던트 하나. 펜던트라는 단어를 보자 소정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18살 생일에 돌려주셨던 것이었죠. 늘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지만 특별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벗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펜던트 뒷면에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 이응이응. 병실로 돌아온 소정은 강도성에게 펜던트를 보여줬습니다. 강도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건 내가 연희 18살 생일에 준 선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도 펜던트를 알아봤죠. 맞아요. 연희 양이 늘 소중하게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도성의 아내가 들어섰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있었군요.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 광산 사무실에서 이상한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내는 말을 멈추고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목걸이. 어떻게? 소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다고. 아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당신이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강도성을 향해 돌아섰죠.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요. 강도성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연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광산의 비밀도, 우리 집안이 저지른 죄악도.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연희 양은 우연히 비밀 장부를 발견했어요. 광산에서 불법으로 캐낸 광물들을 해외로 밀매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도. 강도성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연희가 나를 그토록 미워했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범죄자로 본 거였어. 아내가 이어서 말했죠. 연희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움직였죠. 소정이 물었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들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광산의 진짜 주인들이요. 정치인들과 연결된 거대한 조직이었죠. 우리는 그저 바지 사장에 불과했어요. 박 반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연희 양을 쫓은 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연희 양은 도망치면서도 증거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가 임신했다고요? 누구의 아이를?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죠. 연희 양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만은 이 더러운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고. 소정은 자신의 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아이였을까요? 연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강도성이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내 외손녀란 말인가요?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죠.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늘 발견된 편지예요. 연희가 쓴 것 같아요.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가 나왔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서예요. 저는 이제 도망쳐야 해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아이만은 깨끗한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요. 우리 집안의 죄에 물들지 않기를. 편지를 읽는 동안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강도성의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죠. 연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강도성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럼 연희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건가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 봤으니까요. 하지만 뭐요? 소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반장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죠. 연희 양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가족도, 과거도, 심지어 자신의 아이도. 소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이 비수처럼 박혔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강도성이 박 반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연희가 어디 있는지.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 반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폐광 근처 산속에 오래된 광부 숙소가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죠. 연희 양이 가끔 그곳에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연희 양이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다는 걸. 소정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그곳에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정말 제 어머니가 맞는지, 그리고 왜 절 버렸는지. 강도성이 막으려 했지만 소정의 의지는 확고했죠. 아내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소정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강도성이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를 만난다면 우선 저 혼자 대면하고 싶어요. 강도성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낡은 지도를 건네줬죠. 폐광부 숙소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차를 몰고 폐광으로 향하는 동안 소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그래도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죠. 폐광 입구에 도착한 소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녹슨 철조망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낡은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광부 숙소는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관리한 흔적이 있었죠. 문 앞에 서서 소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죠. 문 너머에 서 있던 여인을 본 순간 소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나이는 들었지만 얼굴의 윤곽과 눈매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도 소정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쳤죠. 당신은.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펜던트를 꺼내 보였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소정아, 정말 내가 소정이구나. 내 딸. 연희는 손을 뻗었지만 소정을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자격이 없다는 듯이 손을 거두었죠. 소정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나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너만은 지키려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죠. 소정은 주저앉아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손이었죠. 왜요? 왜 절 버리셨어요? 아무리 위험했어도 같이 도망갈 수는 없었나요? 소정의 물음에 연희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너까지 해치려 했어. 내가 가진 증거 때문에 너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내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던 의사였어. 광부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걸 조사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지. 불법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됐다는 걸. 소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연희가 고개를 숙였죠. 그들이 입을 막으려고 사고로 위장해서.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도망치신 거군요. 그리고 절 보육원에. 소정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이해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연희가 간신히 대답했죠. 그날 밤 보육원 앞에서 몇 시간을 울었어.
하지만 널 데리고 있으면 너까지 위험했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그래서 25년 동안 숨어 지내신 거예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죠. 숨어 있다기보다는 죽은 셈 치고 살았어. 가끔 멀리서 내 소식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어. 소정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해. 무슨 증거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광산의 불법 채굴 기록,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명단. 가방을 여는 순간 누런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정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죠.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죽은 광부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진단서들, 그리고 거액의 뇌물 기록까지. 이걸 경찰에 넘기면 소정이 말하자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어.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거야. 소정은 답답함을 느꼈죠. 진실이 있어도 밝힐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야. 어떻게 알았지? 소정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숙소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죠. 뒷문으로 나가. 연희가 소정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뒷문도 이미 포위되어 있었죠.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연희는 서류 가방을 소정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망쳐.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저도. 소정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들이 직접 와줘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들어왔죠. 선두에 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연희 씨. 그리고 따님이신가요? 남자의 시선이 소정에게 향했습니다. 연희가 소정을 뒤로 감쌌습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요. 원하는 게 뭐죠? 남자가 비웃었죠. 간단해요. 서류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25년 전처럼. 소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25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요?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당신들이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괜한 억측은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다가오는 소리였죠.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말했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고요. 사실 소정은 병원을 나서기 전에 박 반장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만약 1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박 반장은 약속을 지켜준 것이었죠. 경찰이 도착하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퇴로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숙소로 들어오며 상황을 통제했죠. 선임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수사팀입니다. 25년 전 광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사요? 그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박 반장님이 병원에서 증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고가 들어와서 급히 출동했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연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을 놓은 것이었죠. 소정이 연희를 부축하며 앉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끝났어요. 형사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연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도 제출해 주시고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건넸죠. 25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도성과 아내가 경찰차를 따라 도착했습니다. 연희를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연희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희도 부모님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죠. 아버지, 어머니. 연희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도성이 연희를 끌어안았죠. 미안하다.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자세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연희 씨는 피해자이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긴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정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폐 보육원 터 근처에 사는 팔순의 김할머니를 만났죠. 할머니는 소정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연희를 똑 닮았구나. 내가 그때 그 아기구나. 김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누군가 보육원 문을 두드리더구나. 내가 보육원 옆집에 살았거든. 창문으로 내다보니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더라고. 소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죠. 그 여자가 바로 연희였어. 아기를 품에 꼭 안고는 한참을 울더구나.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계속 아기 얼굴에 뺨을 비비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던지. 그리고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연희가 편지 하나를 아기 포대기에 넣더라고. 그리고는 이 아이만은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혼자 중얼거렸어.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연희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지. 그때 검은 차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연희는 너를 안전한 곳에 두고 혼자 그들을 따돌린 거야. 보육원 원장을 지냈던 박 할머니도 찾아갔습니다.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한 박 할머니는 소정을 알아봤죠. 소정이구나.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소정은 할머니께 인사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맡겨졌을 때 편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있었지. 하지만 내용이 너무 위험해서 태워버렸어. 대신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제 딸입니다. 이름은 소정이에요. 부디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살아있다면 꼭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키워주세요. 소정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었죠.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랐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늘 함께했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소정은 박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반장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죠. 소정 씨,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나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박 반장은 소정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부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자 혼자서 원인을 조사했죠. 방사능 물질이라는 걸 알고는 즉시 작업 중단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박 반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다 들었어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박 반장이 이어서 말했죠. 최 선생님은 연희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딸이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었죠.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군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연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것이었죠. 소정과 단둘이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정아, 정말 미안해. 엄마 노릇을 못해줘서. 소정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절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도요. 연희가 소정을 끌어안았죠.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엄마. 소정의 말에 연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었죠. 강도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이제 집으로 가자. 소정이도 함께. 연희는 망설였지만 소정이 격려했죠. 가세요, 엄마. 이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도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광산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지. 연희가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야. 강도성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도 말했죠. 저도 돕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25년 전 광산 비리가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소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소정 씨, 폐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찾지 못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은 연희와 강도성에게 연락했고 모두 폐광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죠. 폐광 입구에 도착한 소정은 이미 와 있는 박 반장을 발견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박 반장님,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박 반장은 폐광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입니다. 그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야 위치를 알게 됐죠. 박 반장의 말에 소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연희와 강도성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폐광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여기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강도성이 연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해. 박 반장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폐광 3번 갱도 끝 표지석 아래를 확인하라고. 일행은 조심스럽게 폐광 안으로 들어갔죠. 오래된 갱도는 음산했습니다.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손전등을 비추며 걷던 소정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벽에 무언가 새겨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소정아, 아빠가 미안해. 건강하게 자라렴. 마이너스 최준호.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죠. 연희도 글씨를 보고 흐느꼈습니다. 준호 씨,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3번 갱도 끝에 도착한 일행은 오래된 표지석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성과 박 반장이 힘을 합쳐 돌을 옮기자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나타났죠.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의료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광부들의 진료 차트,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최준호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죠. 보고서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곳에서 일어난 범죄를 고발합니다. 무고한 광부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강도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니. 최 선생, 정말 죄송합니다. 박 반장이 말했죠. 회장님도 속으신 겁니다. 진짜 악인들은 따로 있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던 소정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어요. 광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현재도 활동하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죠. 연희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려 했는지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진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갱도 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행이 긴장하며 돌아봤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현직 국회의원 정 의원이었죠. 그 서류를 찾았군요. 정 의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5년 동안 찾았는데 역시 최 의사가 숨겨놨었군요. 강도성이 앞으로 나섰죠. 정 의원, 당신이 모든 걸 조종했던 거요? 정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조종? 난 그저 국가 경제를 위해 일했을 뿐이요. 그 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시오? 연희가 분노했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희생 없는 발전은 없소. 정 의원의 냉담한 말에 소정이 나섰습니다. 그 희생 속에 제 아버지도 있었고 수백 명의 광부들도 있었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 의원이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최 의사의 딸이군. 아버지를 닮아 고지식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여기 온 건. 정 의원이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것은 폭약 리모컨이었습니다. 이 폐광을 완전히 묻어버릴 거요. 증거도 증인들도 모두. 일행이 충격에 빠진 순간 갱도 입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정 의원님.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 경찰 특공대도 보였죠. 선임 검사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 의원님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 의원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소정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죠. 폐광에 들어오면서부터 검찰청과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방금 하신 모든 말씀이 녹화됐습니다. 사실 박 반장이 소정에게 미리 귀띔했던 것입니다. 정 의원이 틀림없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검찰과 미리 공조했던 것이었죠. 정 의원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거죠? 강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박 반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최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검사가 최준호의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소정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죠. 폐광을 나오는 길,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연희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성이 말했습니다. 이 폐광은 이제 추모공원으로 만들 거야. 여기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곳으로. 박 반장도 동의했죠. 그게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폐광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한때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폐광 입구는 이제 탄광 희생자 추모공원이라는 표지석과 함께 정갈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모공원 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소정은 하얀 국화를 들고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검은 대리석에는 희생된 광부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맨 위에는 최준호 의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정은 꽃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죠.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네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모두 밝혀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소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고 당당하고 건강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아,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강도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현장입니다. 강도성은 탄광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제 대부분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분들과 유족들께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박 반장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밝았죠.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동료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네요. 박 반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강도성 가족은 옛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는데 강도성 부부와 연희 그리고 소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도성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죠. 소정아,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겠니? 할머니의 제안에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병원 일도 있고요.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소정의 대답에 연희가 덧붙였죠. 엄마도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재단에서 피해 가족들을 직접 돕고 싶어서요. 강도성이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기까지 26년이 걸렸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 후 소정과 연희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이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연희가 소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간호조무사가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 같아.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의대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늦었지만 제대로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 그럼 우리 모녀가 함께 공부하는 거네.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강도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나? 소정이 대답했죠. 할아버지, 저 의대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고요. 강도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가는구나.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돕는 길 말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일주일 후 소정은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폐광에서 일했던 광부의 아들이었죠.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이제야 그 말씀이 이뤄졌네요. 소정은 환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진실이라도 밝혀져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광산 비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정 의원을 비롯한 주범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결정됐죠.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연희는 거실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정이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다고 한다. 준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강도성은 서재에서 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밤이 깊어가는 시각,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폐광마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더 이상 그곳은 아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죠. 소정은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였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진실과 마주했고 서로를 용서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추모공원에 첫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었죠. 역사 선생님의 인솔로 견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소정이 자원봉사로 안내를 맡았죠. 여기는 많은 분들이 희생된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지키려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그럼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 건가요? 소정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사람들이 화해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죠. 햇살이 추모비를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소정은 연희와 강도성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봤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소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것 같아.